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이제 PRCB에서 다시 뵙게 된 유재준입니다. 그 처음 PRCB를 시작했을 때는 카이스트에서 박사 과정이었고, 마지막 PRCB 발표를 했을 때는 네이버에 갓 입사해서 발표를 했고, 다시 합류해서 발표할 때는 지금 EPFL 스위스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중간쯤에는 다시 유니스트의 조교수로 가서 되게 다이내믹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이제 제가 발표드린 논문은 이제 Generative Models as Distribution of Functions라는 제목을 가진 아카이브에 2월에 올라온 논문인데요. 어디 나간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걸 우연히 봤어요, 이 논문을. 근데 이 논문이 되게 재밌어 보여요. 그리고 이 저자들도 잘 보시면 되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뭐 이웨테라든가 지금 1저자인 주펑 이 사람도 다 뭐 코인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유명한 논문들을 많이 쓴 분들이죠. 제가 이 논문을 가져온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밑에 이제 제 마우스도 보이시죠? 마우스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때 저희가 이제 이거 전에 클럽하우스에서 빅모델로 가는 게 맞는가, 혹은 휴먼 놀리지 베이스 AI를 하는 게 맞는가, 인덕티브 바이스를 조금만 더 넣어서 이런 얘기를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빅모델로 가고 있는 게 트렌드잖아요, 사실. 근데 이 논문은 완전 그거랑 반대로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MLP 3개 레이어, 게다가 또 128 히든 디멘션, 거기에 뭐 몇 개 안 되는 그런 MLP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모델이 워낙 작아가지고 2080 Ti GPU 한 장으로 학습이 가능한, 요즘 나오는 논문들과는 완전 궤를 달리하는 그런 류의 논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빅모델 대비 휴먼 베이스 널리지 베이스드 AI 둘 중에 결국 빅모델로 가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이 논문을 보면서 조금 뭐 어떤 또 다르게 가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이렇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준 재밌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가져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모티베이션이랑 메인 프로블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거기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개해 드릴 개념들이 이건데, 뭐 우리가 보통 신호를 받으면 이미지든 이게 오디오든 혹은 이게 3D 쉐입이든 아날로그로 기록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한 모든 거는 이제 유사히로 다 아날로그가 아닌 한 다 디스크릿이죠. 그래서 뭐 이미지의 경우는 픽셀로 우리가 저장을 보통 하고 있고요. 오디오도 결국 MP3 이런 것도 다 앰플리튜드, 특정 시점의 앰플리튜드를 어떤 식으로 다 처리해서 가지고 있는 디스크릿한 애들이고요. 3D 쉐입은 또 다르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고 계신 거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로 표현이 된 거죠. 뭐 메쉬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복셀이라서 이렇게 네모 박스들 형태가 여러 개가 있는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다양한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지만 결국엔 다 디스크릿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들 아시지만 그리고 다들 뭐 공감할 수는 있는 어떤 대전제 같은 거지만 우리 마더 네이처는 컨티뉴스하죠. 뭐 플랑크 컨스탄트 밑으로 내려가면 그것도 디스크릿하다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디얼리 저기 멀리 있는 이데아에 있는 어떤 진정한 이미지, 그 우리 몸, 사람, 그 사진 피사체, 사진 찍히기 전에 피사체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컨티뉴스한 그런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티티라고. 그런데 이렇게 디스크리트로 리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분명 어떤 로스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컨티뉴스 리프레젠테이션이 그럼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거냐를 보면은 이제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치를 줬을 때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한 장을 표현할 때 이 XY 좌상단에 있는 어떤 점 주고 그 위치에 대한 값, RGB 값을 주면 그런 R2에서 R3로 매핑하는 함수를 다 그 함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 함수 하나 자체가 이미지 하나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결국에는 함수인 거죠. 결국에 뭐 함수들만 모아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수학적으로도 함수 자체도 어떤 엔티티니까요. 그 여기서는 그 함수가 대응되는 어떤 그 우리의 현실에서 대응되는 엔티티가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뭐 시간초까지 더하면 해당 위치에 그 시간에 해당하는 값을 갖다 보내주면 비디오가 되는 거고요. 이제 뭐 3D 쉐입 같은 경우는 복셀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그 위치에 XYZ 3차원 좌표
있는 그 위치에 내가 원하는 그 복셀이 채워져 있느냐 안 채워져 있느냐 바이너리로 표현을 하면 그 함수 R3에서 이거 0, 1으로 바이너리로 매핑하는 그 함수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특정한 그 복셀로 표현된 그 3D 쉐입을 갖다가 표현하는 그런 객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미지를 혹은 비디오를 컨티뉴어스하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왜냐면 함수라는 거는 컨티뉴어스한 녀석이니까요. 근데 왜 이걸 잘 안 쓰냐? 당연히 어려우니까 안 쓰죠. 그게 어렵다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analytically non-interactable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지가 그렇게 표현된다는 건 말은 좋은데 걔를 그러면 정말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해서 혹은 파라미터라이즈해서 잘 적어서 우리가 뭔가를 표현할 수 있을 거냐를 생각해 보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할 방법이 사실상은 없죠. 뭐 엄청나게 뭐 간단한 애가 아닌 한 아마 불가능한 거에 가까울 겁니다. 사람이 직접 모델링을 해서 한다는 건요. 하지만 이거를 그러면 why care? 이건 도대체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거면은 뭐 그리고 거의 불가능한 거면 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게 이제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컨티뉴어스하게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이제 컨티뉴어스하기 때문에 정상 스페이셜 레졸루션에 완전히 인디펜던트한 리프레젠테이션이 되죠. 어떤 면에서는 인피니트 레졸루션이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연관되는 개념으로 Geometric Transformation of Images가 아주 아무런 로스 없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줌밍을 한다 그러면 함수의 일부분을 줌밍한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 PDF의 벡터 이미지랑 픽셀된 PNG 이미지랑 서로 줌해보면 픽셀 이미지를 넣으시면 그건 점점 이렇게 깨진 게 보이지만 벡터 이미지는 여전히 파인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컨티뉴스한 리프레젠테이션이 되면 사실상 이런 문제가 전혀 없죠. 예를 들어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예시가 로테이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그 컨티뉴어스한 리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F라는 게 픽셀 도메인에 있지만 어떤 필터링이나 어떤 오퍼레이션을 바탕으로 그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코에피션트를 갖다가 찾아서 그 스페이스를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로테이션하는 컨티뉴어스한 여기서부터 이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니까요. 여기서 그 트랜스포메이션 로테이션을 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샘플링을 원하는 위치에서 샘플링해서 그 함수 값을 그냥 내보내주기만 한다면은 원래대로라면 그 픽셀 형태의 블로키한 이미지를 로테이션 했을 때 되게 이상하게 로테이션이 돼요. 왜냐면 그 자리에 값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를 컴펜세이트할 어떤 보관법을 개발한다거나 뭐 가장 간단하게는 nearest neighbor 같은 게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갖다 박아줘야지 값을 낼 수도 있을 거고 결국에는 그 되게 블로키한 이미지를 만들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슈퍼 레졸루션도 같은 의미에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측면에서는 그레디언트 같은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엣지 같은 걸 디텍트 한다거나 하면 결국 이미지상에서 엣지를 디텍트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건데 픽셀로 표현된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픽셀 자체가 결국엔 렉트 펑션이거든요. 그런 펑션이 되게 디스크리트한 애를 갖다 미분을 하는 게 미분이 정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finite difference 같은 걸 쓰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어떤 그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continuous representation이 가능하다면 그런 유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방금 설명드린 걸 약간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geometric transformation을 한정해서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grid representation이 있지만 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continuous한 그 representation 할 수 있으면은 그런 continuous representation이 된 그 로테이션이 됐을 때에 그 바뀌어 있는 geometric 그 오퍼레이션 가해진 좌표에 그 위치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싶으면은 그 좌표에 그 역 트랜스포메이션을 걸은 거에다가 그 함수의 값을 갖다 그냥 찾기만 하면 거기다 그냥 보관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보통 어떤 그 특정한 베이시스 펑션들을 갖다 사용해서 이건 인터폴레이트라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의 코에피션트를 구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보관하는 여기서는 지금 리니어로 보관하는 바이리니어 같은 방식으로 그 값을 찾아내곤 합니다. 원래 값이 없을 때 이 부분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말로만 하면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여기서 이미지 처리를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재밌는 실험을 하나 간단히 짜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piecewise constant 이런 블로키한 representation으로 그 베이시스가 표현되어 있을 때, 그리고 로테이션을 했을 때 그게 어떤 형태로 지금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리니어는 이런 삼각형이 컨볼루션인데요. 두 개의 리프트가 컨볼루션 되면 삼각형이 되죠. 트라이앵귤러 함수가 되는데 이게 바이리니어가 됩니다. 바이리니어로 표현이 됐을 때 이 로테이트를 할 때 이미지가 지금은 정확히 똑바로 서 있죠. 그럼 이 친구를 조금씩 로테이트해서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로스들이 계속 프로파게이트 돼서 문제가 생기는가 그런 걸 볼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30도를 갖다가 6번 돌리면 6번이 12번 돌리면 360도로 해서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럼 그랬을 때 원래 돌리지 않았을 때 현재의 이미지랑 빼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representation이 얼마나 강력한 representation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형태의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piecewise constant 같은 경우는 결국 nearest neighbor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30도씩 돌 때마다 혹은 35도씩 돌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보관을 하는 그런 에러들이 점점 중첩이 돼서 다음과 같은 이제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리니어는 조금 낮지만 딱 보면 아시겠지만 블러하죠. 이 큐빅 스플라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바이큐빅 샘플링 뭐 이런 거 혹은 인터폴레이션 할 때 쓰는 스플라인 이런 얘들도 결국 다 스플라인 함수인데요. 얘는 제로 디멘션, 원 디멘션, 얘는 이제 3 디멘션 그 스플라인인데 큐빅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잔차를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이제 여기 면 부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면 부분에 아주 엣지 부분에 약간 잔차가 있긴 한데요. 다른 바이리니어나 피스와이스 컨스턴트 리프레젠테이션에 비해서는 아주 스무드하게 잘 표현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걸 SNR을 보기만 해도 이제 X축이 그 N이란 게 35도씩 몇 번 돌렸느냐에 따라서 원래 이미지와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를 이제 SNR을 계산해 본 건데 그럼 이제 큐빅으로 한 게 당연히 훨씬 SNR이 덜 떨어지고 나머지 뭐 nearest neighbor나 linear 같은 경우는 이제 중첩이 되면 될수록 로테이션이 가면 갈수록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존에는 그래서 이런 스플라인을 쓴 거죠. 스플라인을 갖다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continuous representation을 연결해주는 좋은 베이시스, 그러니까 어떤 인터폴런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모난 게 베타 제로라고 해서 제로 디멘션 B 스플라인, 디그리 제로 B 스플라인이라고 하고요. B는 이제 박스라는 거의 그 B입니다. 박스 같은 형태에서 시작해서 베이직 블락이라고 이제 블락이라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레고 블락 같은 애라는 거죠. 그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데 블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레고 같은 되게 딱딱하고 네모나고 막 파인하지 않은 애로 표현할 거냐, 혹은 하이 디그리로 갈수록 점점 스무드해지죠. 그런 친구들을 표현을 할 거냐의 차이인데 얘의 장점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개발이 됐던 건데 심지어 이 D라는 거는 이제 그 continuous derivative입니다. 이 녀석이 continuous derivative는 같은 형태의 이제 차수만 다른 그 B 스플라인의 finite difference,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뺀 거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practical advantage가 있냐면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싶을 때 어떤 이미지에 이 베타로 표현된 이미지 코에피션트 상에서 디리버티브를 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그 그레디언트를 마치 컨티뉴스 펑션에서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오차가 전혀 1도 없이 수학적으로. 이걸 또 약간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ariational property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함수들 중에 이 W라는 게 소볼레프 공간인데 이게 별게 아니라 그 스테이블하고, 그러니까 함수들의 놈 값이 무한대로 터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항상 컨티뉴어스한, 그러니까 어떤 만큼 컨티뉴어스하고 미분이 스무드하냐면은 m차 미분이 정의가 되는 그런 함수들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스무드한 함수들의 공간이라고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을 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S 인터폴렌트가 정의를 보시면 스플라인 인터폴렌트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n이라는 디그리를 가지는 그 인터폴렌트로 표현되는 애들, 이런 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표현되는 애들의 놈과 그렇지 않은 뺀 애들의 놈으로 딱 디컴포즈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 스플라인 인터폴런트로 표현되지 않는 애들의 놈이 0이 되게 만드는 게 이 디리버티브가 가장 미니마이즈하게 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이게 orthogonal한 representation이니까 놈이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S 인터폴랜트로 그러니까 스플라인 방금 설명드린 스플라인 인터폴랜트로 어떤 이런 스무드한 함수들을 표현을 했을 때가 가장 스무드한 그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 오차가 없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보시면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왜 큐빅 스플라인이 잘 됐냐면은 이게 큐빅 스플라인이라는 건 n이 3차죠. 큐빅이니까. 그렇다면 m이 2라는 얘기입니다. m이 2라는 거는 그 디리버티브 2번이라는 거죠. 그럼 커버처. 보통 미분을 2번 한 거에 이렇게 보는 게 커버처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커버처가 미니멈하게 해줄 수 있는 representation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블록들이 베이직 베이시스 펑션이 결국엔 스플라인이라는 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결국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엔티티, 여기서는 우리가 F를 이미지로 뒀는데 그 이미지가 완벽하게 스무드한 애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W2M 스페이스에 살고 있는 애라면은 어떠한 문제도 없이 가장 잘 그 에러가 없이 표현을 할 수 있는 녀석은, 가장 스무드하게 걔를 표현할 수 있는 녀석은 스플라인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큐빅 스플라인을 사용하는 거다. 미니멈 커버처를 원한다면. 그래서 보시면 그 앞에 설명에서도 보시면 이제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엣지 부분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 스무드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대부분 거의 값이 0에 가깝죠, 에러가. 그러니까 다행히도 존재하는 내추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약간 스무드한 면이 많아가지고 이런 그 정확하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런 소블레프 공간에 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유사하게 에러가 적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F를 가져와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걸 S로 나타내는 순간 여기가 항상 여기니까 놈이 가장 적게, 디리버티브 했을 때 가장 값이 적게 만드는 녀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디리버티브가 가장 작으니까 스무드한 함수라는 얘기인 거고요. 가장 스무드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는 도대체 컨티뉴어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뭐고 왜 중요하고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바이큐빅 인터프레이션 써보신 분들은 많이 써보셨지만 사실 보면 별로 만족스럽진 않거든요. 근데 그 도대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낮게 해볼까 하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당연히 그럼 뉴럴 네트워크로 이 함수를 근사해보는 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제 널프가 사실 그 얼마 전에 발표해 주셨던 널프가 이거의 갈래죠. 맨 처음에 이제 이 새 논문이 있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은 뉴럴 넷으로 컨티뉴어스한 함수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 근사할 것이냐,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논문들이 몇 개가 있었고, 이런 형태의 것들을 모아서 다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이라 하고, 그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그런 어떤 정해진 수학적인 그런 구조, 그 비스플라인 같은 애들 쓴 게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라는 파라메트릭 펑션으로 그거를 대체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이제 학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이 주장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제너레이터는 어떤 그 이미지를 받는 그런 네트워크를 생각해 보면 CNN 같은 걸 사용하든 MLP를 사용하든 결국엔 정해진 사이즈를 인풋을 주죠. 그럼 이게 n by n이라고 하면은 픽셀이 그냥 n이라고 하죠. 쉽게 픽셀이 n개라고 그러면은 항상 이미지의 인풋은 n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아키텍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n보다 예를 들어 이미지의 크기가 크거나 작아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아예 새로 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은 그러지 말고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XY라는 코어디네이트를 줬을 때 RGB를 내보내는 함수를 학습하는 것으로 문제를 약간 reformulate 한 다음에 이미지 한 장이 있었을 때 XY의 코어디네이트의 I 값, 이게 RGB 값이죠. RGB 값에 가장 근사하도록 하는 그런 함수 F세타를 찾기만 하면 그거 자체가 어떤 representation을 배우는 거니까 마치 DBImage prior랑 별 다를 게 없죠. 한 장에 대해서 그냥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냥 인풋이 이 2디멘션이고 아웃풋이 3디멘션인 어떤 F세타를 찾는 건데 이 representation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인풋이 항상 2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좌표 값이고요. 어떤 이미지의 레솔루션 자체에 인디펜던트해지는 효과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 F세타를 학습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거는 더 이상 그 이미지의 크기가 아니라 이미지가 얼마나 복잡한가, 정보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캐패시티를 늘릴지 줄일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게 이제 core probability가 될 거고요. 요렇게 하면 이제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이 뭐 그럼 잘할 수 있겠네. DB means prior 옛날에 봤지만 그런 거 잘한다는 걸 알려져 있었고요. 널프도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아직 덜 만족스럽죠. 왜냐면 얘는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만 그 representation 매번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distribution of function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펑션들의 집합, 디스트리뷰션, 분포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한 장의 이미지에 대한 그 리프레젠테이션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다수의 이미지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베이시스 펑션을 배우고 싶은 건데 저렇게 한 장 한 장 어느 세월에 다 항상 옵티마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가져온 첫 번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한 이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세타를 직접 옵티마이즈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이퍼 네트워크라고 이제 그 하가 발표한 논문 중에 이제 이 세타 웨이트 자체를 이제 업데이트를 갖다가 뽑는 어떤 네트워크를 그냥 웨이트 자체를 뽑아주는 네트워크 하나 더 이렇게 하이어키하게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트를 샘플을 해서 그 웨이트를 다 껴준 다음에 얘가 결국 MLP니까요. MLP 여기가 뭐 128개 뉴런이 있으면 여기에 256개 뉴런을 딱 뽑아가지고 다 그냥 넣어준 다음에 그 값으로 그냥 X를 넣었을 때 딱 Y를 갖다 인퍼런스하고 그 Y에 대해서 어떤 값이 있으면 그거를 로스로 줘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G 파이라는 게 학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아웃풋이 이제 세타라는 어떤 파라메트릭 펑션 F 세타가 있을 때 이게 MLP이긴 한데 거기에 P 세타 자체가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F 세타는 파라메트릭 펑션의 집합 그 공간들 정의가 된 거고 이미 그 파라미터 자체가 결국에는 그 함수를 1대1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함수의 공간 디스트리뷰션 배운다는 건 즉슨 결국 그 파라미터의 분포를 배우는 거랑 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뉴럴 펑션 디스트리뷰션을 배우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가.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신박하게 좋아. 하이퍼 네트워크를 갖다가 사용해서 웨이트를 갖다가 뽑아서 넣어주고 그렇게 인퍼런스 하는 건 좋은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학습할 건가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네트워크를 학습을 한다는 건 결국에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라든가 그 로스를 계산할 수 있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수를 학습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 함수에 대응하는 그 true 함수, true 그 continuous 펑션이 있어야지만 어떤 비교를 해서 문제를 풀거나 백프롭을 해서 그 이걸 옵티마이즈 하거나 할 텐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친구들은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그 함수 자체는 당연히 원래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데 true continuous 펑션을 대신 그건 모르지만 x랑 y 여기서 x, y는 조금 이 사람들이 헷갈리게 써놨는데 x가 이제 코디네이트 좌표의 generalized 버전이 되고요. y는 이제 피처가 됩니다. RGB면 RGB, 뭐 복셀이면 1, 0인 바이너리 값. y가 이제 피처 밸류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XY일 때 이게 Y가 RG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우리가 그 함수, 이 F 이미지 함수에 대해 대응하는 정확한 그 ground truth continuous 펑션은 몰라도 그 continuous 펑션에 들어갈 인풋과 아웃풋은 항상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사용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한 게 이제 그 여기서 제안한 거고 그걸 어떻게 풀 거냐를 얘기한 게 adversarial approach를 사용하겠다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당장 이 감마를 잠시 무시하시고요. 결국 이 F라는 거에 원래 세타인데 이 세타도 G5라는 어떤 파라메트릭 함수의 아웃풋이 나와서 그걸 갈아 낀 파라메트릭 함수가 X라는 좌표를 받아서 RGB 값을 내보내게 하고 그 RGB가 진짜 같은지 가짜 같은지를 어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하게 해가지고 이 G5를 업데이트하겠다라는 게 이 전체적인 플로우입니다. 요렇게 하면은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근데 이 감마를 그냥 xy 값을 줬더니 그냥 xi 이 f의 인풋을 xi 그냥 그 좌표값 그대로 줬더니 얘가 좀 블러하게 학습을 하더라. MLP다 보니까 f가 전부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그 파인 디테일을 어떻게 학습을 할까 하는 게 감마를 이제 또 다른 좀 포지션 인코딩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 여러 포지션 인코딩 방법 중에 free feature 인코딩 방식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가능해지더라라는 건데 전체적인 내용을 이용하는 데는 이해하는 데는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가볍게만 다뤄봤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관련 논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오버롤 스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되게 세 개의 아이디어를 합친 거예요.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을 가져왔는데 걔가 이미지 한 장만 되고 좀 문제가 있으니까 걔를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거냐. 그러면은 웨이트를 아예 뽑자. 하이퍼 네트워크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근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러면 어떻게 얘를 학습시킬 거냐. 그러면 그 디스트리뷰션은 학습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인풋 아웃풋이 있어서 그럼 어드버서리 어프로치를 가져와서 걔를 리얼 페이커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자라는 이 어드버서리 어프로치, 하이퍼 네트워크,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 세 가지를 잘 적절히 조합해서 문제를 재밌는 문제를 푼 그런 논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게 이 NFD, 그 Neural Function Distribution을 어떻게 학습할 거고 이 제너레이터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가인데요. 이제 이렇게 봤으면 컨티뉴스 펑션 어떻게 학습할지는 대략 아셨는데 사실 약간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파트인데 사실 보시면 인풋에 x1, x2, xn이라는 게 이 n개 픽셀이 있으면은 이 x가 결국 좌표값들이죠. n개의 좌표값, 각각의 좌표값에 대응하는 이 RGB 밸류들을 이제 내보낼 거고 그 이전에 먼저 여기서 파라미터를 먼저 샘플링 하겠죠. 샘플링해서 쫙 껴준 다음에 각 좌표값에 대응하는 그 RGB 빼면은 이렇게 좌표 대비 각 RGB 값이 이제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리쉐이핑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이미지를 어떤 디스크리미터가 다시 좌표값으로 변환해서 리얼 페이크를 봐야 되는데 왜 좌표값으로 변환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결국 레솔루션에 국한되지 않는 애들인데 예를 들어 이게 항상 256인 애로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원래대로 쓰는 CNN을 쓰면 이제 디스크리미터 자체는 또 256, 256인 이미지밖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애들에 국한되는 그 피드백밖에 못 주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컨볼루셔널 디스크리미터를 사용하는 순간 원래 하고자 했던 그런 컨티뉴어스 펑션이 가진 장점인 그 스페셜 레졸루션 인디펜던트한 그런 성질도 없어지고 원래 하고자 했던 목표랑 조금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이제 좀 더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럼 어떤 성질이 필요한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럼 디스크리미터가 그럼 그냥 이미지를 받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좌표로 똑같이 형태를 받아야 되고 이게 ordered set이 아니라 어떤 unordered set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좌표를 줬을 때 RGB를 주고 그게 어떤 그 전체적인 크기를 갖다가 항상 픽스되게 주는 게 아니라 딱 그 값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real and fake set으로 coordinate과 feature pairs 피처가 여기서 뭐 RGB라고 생각하시면 RGB 페어를 이런 식으로 세트의 그 집합의 형태로 줘야 되겠다라고 한 건데 그냥 집합은 아니고 결국엔 어떤 그 지오메트릭 관계가 있으니까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의 그 인풋을 받을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디스크리미터가 포인트 클라우드 디스크리미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별게 아니라 기존의 그 컨볼루션은 이렇게 그리드 형태에서 3x3 커널이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제 포인트 컨볼루션을 사용한 포인트 클라우드 디스크리미터는 결국 이게 그냥 포인트 컨볼루션으로 만들어진 그냥 CNN인데요. 뭐 여기 보시면 좌표 D 디멘션 좌표인데 이미지는 XY가 되겠죠. XY 좌표 값이 들어가면 거기에 해당하는 채널, 아웃 채널 인에 대한 커널, 컨볼루션 커널이 이렇게 딱 표현되고 이게 이제 NX라는 게 nearest neighbor인데 내 값, 이 보라색 값 주변에 가장 가까운 그 6개, 8개죠. 여기서 전부 8개 nearest neighbor로 계산을 해서 뽑아주면은 그 뽑은 거 곱하기 그 이전의 피처 값을 갖다가 커널을 갖다가 계산해주는 그런 그 포인트 컨볼루션이 원래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컨볼루션의 당연히 장점은 이런 그리드 리프레젠테이션이 아니더라도 논 그리드 리프레젠테이션에 자유롭게 표현이 된다는 거고 결국에 만약 이 리프레젠테이션 항상 얘를 갖다가 이렇게 그리드로 하면 제너럴라이즈 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스페시픽 케이스인 거죠, 이게. 그 성능도 상당히 잘 나온다는 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셋업을 잘 보시면 여기서 한 게 조금 쇼킹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인풋과 아웃풋의 디멘션만 바꿔주고 거의 정확하게 동일한 모델을 썼을 때 2D도 학습이 가능하고 훨씬 이미지 복잡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3D 이미지도 쉐입도 그냥 학습이 되더라. 열심히 뭐 이렇게 튜닝해 줄 필요가 없었다. 그것도 심지어 이 네트워크는 결국 요 샘플링하는 G5 네트워크도 그렇고 F도 그렇고
결국 몇 개 안 되는, 여긴 3개 레이어, 여긴 2개 레이어 그 MLP밖에 안 되는 녀석들이고, 그렇게 작다 보니까 그냥 그 2080 Ti GPU에 올려가지고 학습하는 게 되더라. 뭐 잘만 되더라. 이미지 뽑힌 결과들인데 상당히 잘 되죠. 아직 뭐 이렇게 막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에 가깝진 않더라도 상당히 잘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조금 더 보시면은 2D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해본 결과인데요. 이게 앞에 게 64x64 셀레가 한 거고 얘는 이제 128x128인데요. 뭐 당연히 결과가 이제 막 빛감이나 이런 애들 그 스타일감 같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초기 결과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형태로 학습을 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64x 64로 학습이 된 건데 각 이미지 하나하나가 함수인 겁니다. 함수. 64x 64짜리 그 좌표에 대응한 RGB를 뽑을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 좋아서 5번 배치를 갖다가 뽑아 그 중에 가장 괜찮은 녀석들만 지금 리포트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거 그래도 뭐 처리 피킹 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저는 납득할 만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다음 결과들 같은 것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결과 아주 막 팬시하진 않은데 어쨌든 슈퍼 레졸루션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피니트 디멘션이 아니 레졸루션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했죠. 컨티뉴스 펑션 리프레젠테이션 가능한 순간 이게 뭐냐면 NFD 그러니까 이 친구들 학습 방식으로 64x64의 학습을 그렇게만 한 모델을 그냥 테스트단에서 256, 256으로 뽑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이미지로 학습을 했던 애도 그냥 그 256, 256으로 그 샘플링만 하면 왜냐면 컨티뉴스 펑션 학습했으니까 결국 그냥 그 위치에서 좌표값 줘가지고 학습한 그 빼서 RGB 값 그냥 박아주면 되죠. 그렇게 되더라. 그냥 슈퍼 레졸루션이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슈퍼 레졸루션은 256x 256에 학습했으면 256x 256에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정확히는 그것보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더 가깝긴 해요. 곱하기 4배 하는 네트워크를 학습했으면 인풋을 넣으면 무조건 곱하기 4배만 되는 거예요. 혹은 곱하기 3배로 올리는 거, 곱하기 2배로 올리는 거.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은 뭐냐면 64배 64로만 학습을 했어도 펑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데시멀 포인트 그 줌인도 된다는 겁니다. 슈퍼 레졸루션. 예를 들어 난 1.5배 늘리고 싶다. 그럼 1.5배에 해당하는 좌표값을 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그 레졸루션은 슈퍼 레졸루션이 되겠죠. 기존의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결과가 바이큐빅이랑 비교했을 때 업샘플링 바이큐빅 한 거거든요. 그게 엄청 좋은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 이게 초기 결과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재밌어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습니다. 28x 28에 이렇게 학습해서 아웃풋한 걸 이렇게 보고 그거를 그냥 좌표만 이렇게 뽑아본 건데 250, 250 그리드에 대해서 결과가 꽤 괜찮게 나온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놀랍게도 똑같은 구조를 이제 3D 쉐입에 보더라도 이제 왼쪽이 그 좀 이런 이상한 결과도 있죠. 어쨌든 샘플링한 결과인데 32x 32x 32 그 포인트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를 방금만 보시면 이제 여기서 학습이 된 거죠. 걔를 64x 64, 64로 해도 128x 128, 128에서 샘플링을 해도 이렇게 샘플링 함수가 잘 된 순간 그냥 그 크기를 스케일업 하는 거는 혹은 스케일 다운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잘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친구들 학습이 되게 작습니다. 예를 들어 이 데이터셋이 최열가 6,778개 최열가 있고 한 최열가 이제 포인트가 32,000개 정도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샘플 4,000개 정도만 한 오브젝트에 4,000개 샘플만 뽑아가지고 걔네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학습을 해도 이렇게 잘 되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결과를 보시면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컨트리뷰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엔 이제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 메소드들이 다양한 게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논문이 상당히 지금 아직 아카이브에 있지만 언젠가 좋은 데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인디비주얼 데이터 포인트에만 국한돼 있던 그런 메소드들을 실제로 이제 데이터셋 자체를 모델링하는 그 디스트리뷰션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텝 포워드하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최초의 프레임워크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안에서는 그 완전 컨티뉴스 패션으로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 뭐 복잡한 데이터라 해서 3D이고 약간 좀 큰 셀럽이긴 하지만 엠니스티 이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다양한 프레임워크에 그 다양한 데이터셋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프레임워크인 거는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들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재밌게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드랑 이제 레졸루션 실제로 어느 정도 되게 인디펜던트하게 지금 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되게 컴펠링한 그 어드밴티지죠. 그리고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컨볼루션 그 CNN이 있긴 했는데 그 친구를 여기에 이렇게 가져다 쓴 거는 이제 물론 필요해서 그걸 잘 가져와 쓴 거지만 어쨌든 상당히 재밌는 독특한 웨이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발표 결과이고요. 뭐 저도 좀 디스커스 해볼 걸 가져오긴 했는데 그 예를 들어 지금까지 보신 걸 좀 이제 보셨으면은 저는 이제 이걸로 도대체 뭘 더 해볼 수 있을까? 당연히 성능이 안 좋으니까 아키텍처를 조금 더 좋게 어떻게 만들면 better 퀄리티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만약 어떤 걸 사용해야지만 그런 퀄리티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어떤 형태의 저기 모듈을 갖다 넣는 게 헬스를 할까? 뭐 이 외에도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가능할까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생각해 보면 그 초기에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보셨지만 되게 가볍죠. 근데 이 컨티뉴어스 펑션을 학습한다는 그런 어떤 그 생각과 인덕티브 바이스를 바탕으로 모델을 만든 거란 말이죠. 완전 좀 패러다임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에는 저는 분명히 휴먼 널리지 베이스드가 훨씬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빅모델 대비 그냥 빅모델을 넣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이런 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예전에 그 떡밥을 가져와서 얘기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 생각을 했고요. 기타 다른 그 이슈들도 생각나신 것들이 있겠죠. 뭐 그런 거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딱 요 정도고요. 여기까지 준비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해보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상당히 흥미롭네요.